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이슈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은 스트랜스틸의 김홍식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시장에서 무엇이 이슈인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산업에 대한 전망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입니다. 크게 보면 저는 5가지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 문제, 소재 문제, 구조조정 문제, 수출 문제, 마지막으로 수익성 문제 이렇게 5가지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관광산업에 안고 있는 내재된 문제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 쪽 얘기인데요. 사실은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래에 언론지상에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사실은 관광이 타 품목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도금강판이라든가 선재라든가 특수강 이런 품목들은 관광에 비해서 실적이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왜 관광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가?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생산보다 내수 판매폭이 컸고요. 또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감소폭이 내수 감소폭보다 더 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수 중에서는 좀 빈부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전처럼 제조업 비중이 큰 업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라든가 수익률 차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수하고 수출을 합친 총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도 8.6%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은 사실은 당분간은 그렇게 큰 해결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내수인데 내수 중에서 자동차는 사실은 7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95% 수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어떤 수익성은 빠르게 좀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라든가 특히 이제 수출 의존도가 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 남은 4분기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메이커들이 항상 하는 어떤 똑같은 반복된 행위가 뭐냐면 유통 쪽에 많이 밀어내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유통 비중은 오히려 좀 더 늘었는데 문제는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최전선에서 실수요자하고 바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도 생각보다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도 가격 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 역시 똑같은 좀 그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라기 때문에 오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시장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을 우리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크게 세 번의 이제 수요가 급감하는 세 번의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97년 IMF 때고 두 번째가 2007년 금융위기 때고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IMF나 금융위기는 예를 들어서 환이 올라서 뭐 수출이 좋았다든가 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좀 좋았다든가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 부분은 수출이 커버를 하고 이래서 크게 내수는 줄었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좀 지나간 빠른 V자 회복 형태를 보이는 이런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세계 경제가 동시에 침체를 겪고 있고 뭐 내수라든가 내수에서도 제조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내수 시장이 거의 20년 동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광업계가 앞으로 풀어야 될 최대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재의 문제인데요.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는 수급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파이프는
전체 제조 원가의 거의 75% 정도가 소재를 어떻게 적기에 싸게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 수급은 사실은 소재 메이커하고 강관사들하고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재 메이커들은 우리 강관사의 구매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다시 얘기해서 수입 옥파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 수입으로 많이 돌아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강관업체들은 아니다, 이 소재 메이커들이 열연 판매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어떨 때는 수출을 많이 하고 너무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외판 비중이 상당히 좀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좀 핑퐁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좀 그 주장을 좀 펴고 있는데, 데이터에서 보시면 사실은 그 국내 업체들이 공급을 하지 못한 그 상황에 따라서 수입의 어떤 의존도도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10년 가까이 중국산이 그 역할을 해줬던 거를 근래에 들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본산이 굉장히 빠르게 그 자리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일본산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급자 역할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망편에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전가의 문제입니다. 이 가격 전가라고 하는 거는 소재 가격이 오른 것만큼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죠. 이게 수익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소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강관업체들이 소재 가격을 올리는데 너무 빨리 올린다, 너무 자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국내산 소재의 문제인지 수입산 소재의 문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올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유행을 시작한 연초 대비로 지금 9월 현재 가격을 보면 거의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제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에 60에서 80달러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에 반해서 제품 가격은 배관용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인상에 성공을 했고요. 구조관은 3번 인상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2번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한 결과가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또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가격 전가 문제 못지않게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강관업계의 가격 시스템입니다. 배관용도 그렇고 구조관용도 그렇고 가격 테이블 리스트가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뭐 얼마씩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뒤에서 할인 정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테이블 가격이 따로 있고 실제 판매 가격이 따로 있느냐? 최근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감관사끼리 협의도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소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격 체계의 현실화 문제, 이런 부분도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조조정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강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꽤 오래됐어요. 뭐 우리가 외국계 컨설팅 기관에 의뢰도 했었고, 또 그 안에는 강관이 구조조정 대상 품목이다라고 이렇게 뭐 결론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배관제 시장에서는 현대제철이 강관 부문에서 철수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해놨느냐? 철수 안 한다, 계속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강관 산업 전체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까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까요? 또 하나, 구조관 쪽에서는 우리가 3년 전에 세아가 동아스틸을 인수를 하면서, 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까지 영역까지 쳐들어왔어, 이거 이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그러면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과 뛰어난 인력을 가지고 시장 장악력이 넓어졌느냐, 혹은 가격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아의 구조관 시장 진출은 실패라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은요, 누가 어떤 특정 주체가 맡아서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20년 동안 우리가 내수 시장이 제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조조정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이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수익성 문제, 소재 문제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쏠림 현상이 강하고 업체의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구조관 시장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구조관 시장에서는 최근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세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는 이 상황에서 일부 업체는 청산이나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업체는 법정 관리를 갖다 신청을 해서 그걸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일부 업체는 신규 진입을 하고 있고 혹은 설비 증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결론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3년 안에 분명히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구조관 업체들이 대부분이 80년대 창업을 많이 했는데 설비로 봐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2010년도 특히 세아가 동화를 인수한 이때부터 비슷한 시기에 한국주철관이 진방, 에이스, 한국강제 이 3사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메이저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 판매량이 80년대에는 2,000톤 미만이었던 이런 기업이 대다수였었는데 지금은 2만 톤, 한 달 판매량이 2만 톤을 넘는 기업이 나타났다. 또 하나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냐면 결국엔 구조관 업체들도 가장 핵심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구조관 업체들이 소재를 국내에서 샀다가 수입해서 샀다가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소재 업체하고 같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공유를 해서 제품을 갖다 실현하고 또 판매 수요처를 넓히고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좀 반응이고 아마 3년 안에는 이런 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수출 문제인데요. 수출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수출 품목이 특정 품목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관 전체 생산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품목으로 보면 유정용하고 라인파이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미국이 전체 수출에 아직도 여기 보시면 7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재고가 1년치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유정용이나 라인파이프는 둘 다 유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가 기름을 파내기 위해서 매주 땅에다가 구멍을 뚫는 우리가 그걸 오일리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평균 매주 1,100개에서 1,200개 정도 구멍을 뚫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250개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1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재고 1년 넘고요. 또 가격이 피크했을 때 톤당 2,700달러였어요. 유정용 관광 가격이. 지금은 1,0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해도 거기 딜러가 됐건 실수요자가 됐건 디스트리뷰터가 됐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3년 전에 우리가 AD를 두드러 맞고 쿼터제로 묶였을 때 많은 업체들끼리 악유가 뭐였었느냐? 왜 우리는 관광 설비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쿼터를 안 줘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쿼터를 다 채우지를 못해서 스스로 반납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그러면 미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처럼 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이 파이프 주력 수출 시장인데 이들 지역에서 최근에 설비 증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영내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의 우선권을 누구를 주냐면 로컬 업체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최근에 수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로컬 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물량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그 남은 물량을 한국에 다시 주는 거 그거를 굉장히 저가로 수주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성 문제입니다. 자, 수익성 문제는 사실은 여러 원인이 있겠죠. 지금 총체적인 경기 위기에다가 소재가 문제, 또 과열 경쟁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생각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소재 메이커 따로 놀고요. 관관 메이커 따로 놀고 판매하는 사람 따로 놀고 수출하는 사람 따로 놀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내수가 우리 관관뿐만이 아니고요. 한국 철강제 내수시장 규모가 해마다 3%씩 줄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수시장에서는 경쟁 대체제하고 싸워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관관업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소재업체도 지금까지 보면 소재가 무슨 강종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제대로 적용을 못하니까 다 사장된 소재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소재업체, 관관업체뿐만이 아니고 또 중간에 가공을 해야 되는 가공업체, 더 나가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업체, 시공사, 한데 코웍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포스코가 이노빌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굉장히 잘한 짓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은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나 혼자 나간다 이런 거 이제 지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세아가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에 진출할 때 합작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원자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자재는 핫코일이 아니고 철광석하고 코크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광석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80에서부터 톤당 $80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0 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많이 떨어졌고요. 철광석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제는 다시 코크스 석탄이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철광석 같은 경우 철광석 가격 상승의 원인은 중국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예전에 철광석 자급률이 60%였다가 지금은 수입 의존도가 80%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조강이 줄고 제조업이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중국의 철강 산업만큼은 조강 생산량이 매월 신기록을 기록하고 8월 현재 조강 생산량 평균 가동률이 94%입니다. 94%.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평균치를 윗도는 이런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올해만 치환이라고 그래가지고 탄소광을 만들던 업체가 특수광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거, 신증서를 한 부분 이런 거 다 합치면 그 분량 생산 능력만 8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들이 계속 돌아가는 한 중국이 다시 말해서 조광 생산을 갖다 줄이지 않는 한 절대 철광석 가격은 약세로 돌아설 수 없다. 또 하나는 그 기저에는 철광석하고 석탄은 사실은 전 세계 3대, 5대 이 메이저사들이 굉장히 카르텔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은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이클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또 피해 또 입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쉽게 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석탄은 그러면 요즘에 왜 또 다시 올랐느냐. 석탄은요. 중국이 석탄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 품목입니다. 철광석하고는 반대로. 왜? 석탄은 전 세계에서 매장량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런데 석탄은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이 쓰느냐, 수요 차느냐? 중국을 빼고 인도입니다. 인도도 철강 생산이 최근에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남방도 겨울철에 하는 남방도 지금은 중국이 석탄으로 하는 난방을 갖다 점점 없애는 추세지만 인도는 여전히 석탄을 사용한 난방이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수요 늘어나고 인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달 가까이 모든 제조업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다 중단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 바에는 다시 제조업 돌리자라고 해가지고 조광 생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당연히 코크스 수요 늘어나겠죠. 그 여파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면 가장 큰 변수는 첫 번째 메이저사들의 어떤 그런 시장 장악력, 이거는 불변할 겁니다. 두 번째 중국하고 인도의 조강 생산, 요 두 가지를 좀 많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석탄 가격은 우리가 연초에 뭐 80달러대라든가 코크스 100달러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회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겨울철에 다시 팬데믹이 다시 재발이 되고 세계 경기가 다시 셧다운이 되고 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조금 희박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원료 쪽은 당분간은 강세 시장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재 쪽입니다. 소재는 우선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 가격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물론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선 수급은 애석하게도 관광사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타이트할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국내 포스코의 대형 그 합류화도 있고 현대도 뭐 합류화 이런 공장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의 한 축을 담당을 했던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어느 날 항상 중국산 대비해서 30에서 50달러 정도 가격을 낮게 오파를 내다가 9월 달에 갑자기 95달러를 인상을 했어요. 일본도 여러분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일본의 수출업자라고 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동아시아 시장에서 공급이 이렇게 타이트하고 합리화 계획 다 알고 있고 가격이 매번 올리고 있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오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거다. 또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저가에 공급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에는 올림픽 특수가 끝나고 더군다나 뭐 올림픽이 연기도 됐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외 쪽으로 그 수출선을 돌렸었는데, 일본은 중국처럼 전기 오파를 내지 않고 스파를 오파를 냈다가 최근에 가격을 올리면서 전기 오파를 내고 있어요. 대신에 물량도 줄어들고 가격이 많이 올렸다고 보면 성향률은 과거처럼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변수는 뭐냐면 중국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인데, 중국도 지금 최근에 뭐 5달러, 많게는 10달러까지 살짝 오파를 내렸습니다만은, 저는 11월 달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선이 있고요. 미국 트럼프가 대선을 위해서라도 중국 때리기를 좀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중국은 돈을 더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에 나설 거고, 그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과거처럼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격은 저는 코로나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겨울철 되면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산될 거다. 뭐 2차 팬데믹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 백신이 개발돼야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기저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못했던 뭐 각종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기되고 하고 하면 우리가 철강제 수요도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내년 경기 전망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상반기 내에 그러할 가능성이 실현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가격도 지금처럼 원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가격은 지금 보면 중국에서 슬슬 가격을 슬쩍 낮춘다. 아직은 감복입니다. 그런 상황이 보면 가격은 맥스로 올라봤자 550달러를 갖다 넘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수급과 가격 측면에서 아마 4분기가 변곡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 4분기가 사실은 뭐 겨울철 비수기인 것도 있지만은 그 감산을 어떻게 하느냐, 각국 정부가 내년도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 요거에 따라서 중국의 증산량이라든가 인도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철강제 가격도 조금 변동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요거는 주요 수요처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제 재료관 같은 경우에, 재료관 중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이제 국내는 거의 이제 95%까지 제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외 시장도
일부 지역을 좀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도 최근에 조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미국도 좀 빠르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쪽은 조금 시장이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배관제 쪽에서는 배관제 시장은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음용수관 쪽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축 건물을 많이 져가지고 배관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우리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배관제 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물류창고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류창고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거기에도 배관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물류창고 부분은 굉장히 좀 경기가 좀 좋아 보이고 음용수관 쪽은 정부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의 음용수관을 갖다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거의 프로젝트가 70%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자체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은 30%도 이쪽 SOC에 투자할 거를 빼서 복지 쪽에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도관 쪽도 그렇게 박지는 않습니다. 토목 건축용은 일부 계획된 프로젝트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던 게 마무리 물량이 이것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는 일은 좀 많고요. 에너지용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우리 삼강 M&T 김성복 부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해상풍력은 일단은 뭐 저도 전망은 좀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난 폭우 때, 긴 장마 때 많이 유실이 많이 됐죠. 그래서 그 복구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반면에 유정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아직도 여전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유가는 결국에는 경기가 살아나 유가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